이게 너무나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새로 유입될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6억 7천만 명 중에 아세안 슈퍼앱 전쟁 또 서적을 출간하신 고영경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아세안 쪽이란 말이에요. 예. 그 아세안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남아 시장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최근에 워낙 뭐 서학갭이라고 해서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또 중국 주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글로벌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아직 좀 이 동남아 주식시장은 좀 생소한 분야긴 하거든요. 네, 매우 생소하고 네. 사실상 주식을 직접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세안 시장 혹은 동남아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최근에 좀 더 주목받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리는 지금까지 동남아를 굉장히 휴가지로 많이 갔죠. 네, 맞아요. 저도 예.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사실. 예.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동남아에서 우리하고 경제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뭐 반도체 칩이 없어서 차를 못 만들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 칩이라고 한다면 뭐 한국에서만 만들고 뭐 대만에서만 만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러한 칩 중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칩들 이런 것들은 사실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됩니다. 아, 말레이시아. 예,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올해 돌파 감염 뭐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19 돌연변이 때문에 굉장히 그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락다운이 길어지니까 공장의 가동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뭐 인텔 반도체 칩 생산하는 공장이라든가 인피니온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다 멈춰서면서 공급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아세안에서 생산이 안 되면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기는 네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동남아 경제가 한국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글로벌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새삼스럽게 한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좀 또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C라고 SEA라고 네네. 표현되는 C라는 그룹 주식이 굉장히 지난해 뭐 올해 상승률이 좋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동남아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라는 새로운 이렇게 뭐 투자 전략에서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관광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인건비 문제로 동남아로 이제 세계 공장이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생산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동남아 기업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동남아 그런 시장에서 뭐 이렇게 그 지역을 베이스로 그 나라 기업이 막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 상승률 높았다라고 말씀드렸던 C 같은 그룹도 동남아 전체에서 이제 이커머스로 1등하는 기업이고요. 원래 이 기업이 시작할 때에는 게임으로 시작을 해서 게임 퍼블리셔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커머스 1등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쿠팡하고 비교해 보면 매출 사이즈가 훨씬 적어요. 아, 적어요? 예, 매출은 적은데 기업 가치는 3배가 넘습니다. 제가 방금 좀 조회를 했는데 200조가 넘더라고요. 예. 근데 쿠팡이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예. 네이버나 뭐 카카오 합쳐도 그 정도도 안 되고. 이 뭐 하는 기업이에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C라는 기업은 시작할 때는 가레나라는 게임 퍼블리셔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는 C라는 이름이 없었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2016년, 15년 때 유니콘을 찾아보면 동남아 유니콘을 찾아보면 가레나라는 기업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레나라는 기업이 원래는 이제 텐센트가 투자를 했던 게임 회사로 출발을 했는데 게임이 대박을 쳐요. 프리파이어라는 게임도 대박을 치고 그 전에 나왔던 여러 개의 퍼블리싱한 게임들이 대박을 치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게임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그럼 게임만 계속 할 것이냐? 아니다. 이 땅에는 기회가 많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게 이제 이커머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로는 후발주자였어요. 당시에는 라자다라는 기업이 1등 기업이었는데 1등 기업을 따라잡은 후발주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보통 1등이 간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1등이 되고 그리고 이런 와중에 이제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디지털 페이먼트를 갖고 싶어요. 그래, 결제가 들어가요. 모든 서비스나 핀테크, 비즈니스는 실제로는 뭐 돈이 주고 왔다 갔다 해야지만 네네.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건데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도 결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C머니라는 결제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결제
수단을 게임할 때도 쓸 수 있고 이커머스 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더 키우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가진 은행들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푸드 딜리버리 뭐 이런 데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은 쿠팡보다 작을 수 있지만 네. 앞으로 남아있는 성장의 가능성 그리고 해외 진출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뭐 남미로도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쿠팡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특이하네요. 이게 저도 이제 주가를 봤는데 사실 뭐 빅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뭐 테슬라가 뭐 최고죠 그 중에서 예. 거의 뭐 지금 이제 $1,000를 넘어서 뭐 팬데믹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10배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차피 동남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예. 회사인데 동남아 시장이 그렇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거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네. 일단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어요. 우리가 한국과 동남아를 막바로 비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동남아도 사실상 제가 아세안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동남아는 이제 10개의 국가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따지면 티모르까지 합치지만 네. 아세안 경제 공동체를 따지면 10개의 국가가 있어요. 근데 그 10개의 국가 안에 싱가포르도 있고 맨 아래 미얀마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굉장히 격차가 크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격차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서 1인당 소비력이 약간 떨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인구가 6억 7천만 명이 있습니다. 10개 국가를 다 합치면 그 정도예요? 예. 엄청 크네요 진짜. 근데 우리가 어떤 시장의 규모를 따질 때 첫 번째는 인구 규모를 많이 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성장을 하는데 그럼 그만큼의 소비력이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경우는 소비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브루나이도 너무 작으니까 빼고 우리가 네네. 아세안 6라고 하는 네네. 6개의 주요 국가들 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네네. 이런 국가들은 젊은 층 인구도 많고요. 이제 소득 수준이 점점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확실히 출생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 젊은 층의 인구 비중도 굉장히 높은데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돈을 버는 나이로 진입을 하고 그러면 어찌 됐든 애를 한 명 낳든 두 명 낳든 계속 결혼을 할 것이고 쓰는 대로 소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비의 증가율이 한국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좀 연령층과 좀 인구 구조, 피라미드 예. 구조랑은 좀 관련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평균 연령은 30세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한 1990년대, 80년대 그 수준이라고 예.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이 젊은 층이 많다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다 모바일을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굉장히 빠른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게 적응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처럼 리프로깅이라고 해서 무선의 시대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변화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모바일에 빨리 적응을 했고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그것을 접수하고 사용하고 또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성장의 기반 틀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금융 인프라나 이런 게 좀 발달이 좀 덜 돼서 그렇게 된 측면도 있나요? 모바일 쪽으로 빨리 전환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다양하고 네네. 그리고 경제 발전 단계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뭐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금융 인프라가 그래도 잘 갖춰진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용카드 보급률도 높고 네. 다들 은행에서 주어지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만 해도 자기 성인인데 자기 은행 계좌를 갖지 않은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은행 계좌도 없는데 신용카드가 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네. 그런데 이런 게 안 된다면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겠죠. 한국은 페이먼트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디지털 페이가 아니라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쓰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기는 그런 단계 없이 디지털 페이먼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계좌가 필요 없이 뭐 고잭이나 그랩 같은데 그랩페이, 고잭페이를 써서 바로 지불할 수 있고 또 송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를 건너뛰고 예, 모바일 금융으로 바로 이전해 가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C를 얘기를 하다가 지금 동남아 전체 시장으로 가긴 갔는데 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뭐 이게 커뮤니티 가면 막 얘기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거죠. 10배 정도 올랐고. 근데 이제 매출은 그만큼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좀 적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약간 너무 고평가가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약간 시각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밸류에이션의 측면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식이 그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크게 빠진 적이 없어요. 빅테크가 흔들릴 때도 이 기업도 크게 빠진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분기별로 지금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분기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쇼피 이외에 다른 경쟁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 전체가 성장하지만 마켓쉐어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자다가 쇼피를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6억 7천만 명 중에 지금 이커머스를 과거보다는 많이 쓰고 있는데, 아직도 새로 유입될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6억 7천만 명 중에.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는 싼 거를 써봤는데, 이커머스로 이제 좀 더 비싼 물건을 사도 되겠구나. 우리는 이제 뭐 차도 온라인으로 사는 시대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더 고가품으로 이전할 것이고, 더 많은 인구가 이제 이커머스라든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유입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성장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보급률이 제가 그냥 통계적으로 전자상거래 통계 보니까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한 비슷한가요? 동남아 같은 그거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훨씬 떨어져요. 예,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물론 이제 성장성이 나오긴 하지만 적자인데 이렇게 올라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전체 시장 파이 관점에서 본다면 보급률이 아직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성장에 대한 룸?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커머스 부분은 그렇게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뱅킹 같은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장성을 탄력을 더 받는다면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경쟁에 의해서 뒤처질 수도 있지만, 그런 성장의 가능성을 지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 시장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주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냥 또 오르다가 또 조정받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사님 말씀 듣고 성장 룸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만약에 또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면 또 좋은 기회로. 인수합병 대상으로 이미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아마 상장이 완결될 것으로. 그랩에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현대차도 투자했고, SK가 투자했고. 지금까지 C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C 말고도 또 몇몇 기업이 있잖아요. 또 그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그 관광으로 좀 이렇게 동남아를 많이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친근하게 접한 그런 기업일 수가 있는데, 그 그랩이 있어요, 그죠? 그랩이 있는데, 그 박사님 책에 보면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택시, 카카오 쇼핑을 합쳐놓은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뭐 그냥 동남아의 우버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작은 분명히 동남아의 우버 같은 기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랩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이택시라는 그냥 카카오 택시처럼 택시만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를 뭐 여러 나라의 대도시들은 다 비슷하지만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있긴 하지만 지하철을 놓기가 좀 어려운 지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하에 뭔가 이렇게 공사하기가 좀 힘든가요? 지반이 약해요. 그래서 똑같은 지하철을 건설하더라도 한국보다 건설비가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지하철도 싱가포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뭐 지상철도 있죠. 그다음에 방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차가 항상 막혀요. 자카르타에서는 제가 항상 비행기를 타러 가려면 4시간 전 도착 정도를 예상을 하고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한 2-3번 놓쳐봤습니다. 장난 아니네요, 트래픽.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그 대중교통도 약간 열악한 상황이고, 차는 엄청나게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교통에 관한 문제점들을 이런 대도시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차를 불러서 아니면 오토바이를 불러서 타고 다닐 거냐, 이런 서비스가 나오니까 모든 소비자들은 환호성을 지른 거죠. 옛날에는 내가 직접 택시 운전기사하고 뭐 갈래요 말래요부터 시작해서 뭐 가격 흥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바가지 요금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이런 문제를
디지털 서비스로 옮겨가면서 빠르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해법을 빠르게 제시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의 편리함을 한번 겪고 나면 불편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택시 앱으로 시작했지만 라이드 헤일링이 돼서 우버랑 비슷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네. 예, 그리고 굉장히 해외로 빠르게 진출했고 그만큼 인기를 얻어서 정말로 J컵을 그렸어요. 네. 그로스가 빨리 네. 일어났는데 그 뒤로는 그럼 우리가 이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꼭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페이먼트 문제, 네. 항상 카드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페이먼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빨리 빠르게 편리하게 지불, 결제, 송금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랩도 역시 페이먼트를 들고 와요. 그래서 그랩페이라는 걸 내놓죠. 예, 그런 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이 다음에는 뭘 할까? 한국에서도 그 다음에 많이 이제 히트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음식 주문이죠. 그렇죠. 배달. 네네. 예, 그래서 그랩 딜리버리, 푸드 딜리버리, 그랩 푸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랩 푸드 딜리버리가 이제 여러 곳에서 서비스가 시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랩도 똑같이 그 페이먼트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뱅킹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단순한 페이먼트가 아니라 카카오 뱅크, 토스 뱅크에 준하는 서비스들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주고받는 결제를 하면 이게 내 신용 정보로 쌓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그런데 그랩 위에는 그랩에서 푸드 딜리버리를 하려면 그 안에 많은 식당들이 들어와 있을 거야. 입점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랩페이로 결제가 되면 그게 다 자기의 매출로 잡히고 이게 자기 신용정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 신용정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대출이라든지 다양한 그렇죠. 상품과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지금 요즘 미국에서 한창 핫한 서비스 중에 하나죠.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뭐요, 이게? 업범이라는 기업이 그래서 네네.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네네네. 시장에서. 예, 호주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서비스가 인기가 있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똑같이 그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 한국은 항상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할부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약간 비싼데 예를 들면 삼성 갤럭시를 사고 싶어요. 새로 네네. 폰이 나왔는데 네. 이걸 할부로 사고 싶어요. 그러면 카드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약간 좀 이렇게 느껴질 수 예.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이제 정말 필요한 서비스겠네요. 미국도 사실은 신용카드를 아무나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그래서 젊은 층들이 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커머스 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죠. 왜? 더 고가의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커머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런 서비스들을 따로 클릭할 수 있게 해놨어요. 옵션으로. 이걸로 사시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커머스는 이커머스대로 매출이 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한꺼번에 다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고 이제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쓸 수 있고. 예.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커머스랑 그게 금융이랑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우버보다 그랩에 먼저 뭐 투자를 했다? 택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네네. 부킹해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한 게 2012년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 출시하자마자 이제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반응이 좋으니까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갑니다. 한국에서 스타트업이 설립한 다음에 바로 해외 확장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랩은 2013년부터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겨요. 지금은 그래서 싱가포르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원래 시작은 말레이시아에서 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로 옮겨가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좀 주목을 받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싱가포르 기업에 대한 뭔가 투자자들이 신뢰가 좀 더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 투자를 벌텍스한테 받아요. 예, 그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는 건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저도 늘기도 하지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자금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첫 번째 투자를 받았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외에서 정말로 매달 거의 100% 이상의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럴 때 소프트뱅크가 이 회사를 주목하게 되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점들을 각각의 대도시가 다 갖고 있고 각 국가가 다 비슷하게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면 굉장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투자하고 두 번째 투자하고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소프트뱅크가 거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물론 요구보다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말 좋구나라고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랩은 이건 아직 비상장사죠. 네, 비상장사인데 아쉽네요. 지금 상장을 예고한 상태고 스펙으로 상장을 하기로 해서 그 알티미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인수합병 대상으로 이미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아마 상장이 완결될 것으로 스케줄상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스펙 대상이 되는 회사의 주가를 좀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 그랩도 역시 지금 수익을 내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사실 뭐 이런 기업들이 뭐 그냥 그런 유저 수라든지 트래픽이라든지 매출은 늘지만 뭐 이렇게 막 흑자를 내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상으로 이제 좀 더 자세히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랩은 그렇게 해서 해외 익스펜션을 빨리 했고요. 지금은 8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까 아세안이 10개 국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8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호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는 전체 아세안 이 시장에서 거의 7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다른 그런 기업들도 와서 할 거 아니에요? 예, 하긴 하지만 우버도 결국은 그랩한테 두 손 들고 나가는 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라이드 헤일링 시장에서는 정말 뭐 독보적인 1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푸드 딜리버리에서도 1등이에요. 그다음에 페이먼트에서도 그랩페이가 1등입니다. 물론 라이드 헤일링처럼 70%의 시장을 장악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뭐 50%, 40% 좀 상대적으로 마켓 쉐어가 좀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 가지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그래서 우리가 슈퍼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는 상장하면 그러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거죠? 그렇죠. 스펙이랑 합병을 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올해 연말에 예고되어 있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냥 지식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그 DPC라는 업체가 있어요. 자회사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DPC랑 합병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그랩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랩에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그 현대기아차도 투자하지 않았나요? 예, 현대차도 투자했고 SK가 투자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파이낸셜 쪽으로도 신세계하고 하나 이런 쪽에서도 최근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랩이랑 약간 좀 비슷한 컨셉의 그런 인도네시아 쪽 맞나요? 고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아마존, 우버, 페이팔 뭐 이런 것들을 또 합쳐놓은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랩 얘기하면은 그 고젝, 고투? 지금 이제 고투가 됐나요? 네.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그랩과 비교해서 고투는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고젝은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놀러 가면 항상 이용하니까. 고젝은 지금 고투그룹이 된 그 고투그룹은 이제 고젝이라는 회사와 토코페디아라는 회사 두 개가 합병된 것을 우리가 이제 고투그룹이라고 해요. 토코페디아는 원래는 인도네시아에서 1등 이커머스 기업입니다. 근데 고젝은 이제 라이드 헤일링, 그다음에 뭐 고페이, 파이낸셜, 뭐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이제 슈퍼 앱인데요. 고젝의 시작은 원래 오토바이 택시를 전화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차가 막히고 뭐 차를 불러서 타고 다니고 뭐 이런 택시를 불러서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차가 막힙니다. 차를 부르든 택시를 타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차가 너무 많이 막혀요. 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오토바이예요. 그게 대중교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기도 하지만 동네 이렇게 나가면 오토바이 기사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옛날에는 그러면 아저씨 시내까지 우리로 치면 뭐 광화문까지 얼마에 가실래요? 이렇게 해서 내고를 해서 그걸 타고 다니는 게 이제 그런 드라이버, 그런 오토바이 택시를 우리가 오젝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젝에서 따와서 고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이 서비스를 그럼 사람이 꼭 오프라인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예. 그래서
이 고잭의 창업자 나디아 마카렘이 생각해낸 게 이거를 우리 대리기사 콜센터에 전화하듯이 네네. 이걸 전화를 받아서 불러주는 걸 하자. 아, 그러면 한쪽에서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한쪽은 마냥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전화로 서비스해 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이게 2010년입니다. 10년이 더 됐네요. 예, 2010년에 출발을 했는데 애플리케이션이 없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전화로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막 스마트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런 다음에 2015년이 돼서야 이제 그랩의 성장을 보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이제 다들 스마트폰을 쓰고 데이터를 쓰고 네.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앱으로 바꾼 게 이 고잭의 애플리케이션이 출범한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고잭 앱이 처음 나왔는데 네. 뭐 폭발적인 인기를 끈 거예요. 어, 저는 뭐 출장도 많이 가보고 인도네시아에서 뭐 지낸 세월이 좀 있어서 아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셔도 이걸 전화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애플리케이션으로 딱 부르면 그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사 입장에서도 마냥 기다리고 전화를 하는 것보다 애플리케이션에 딱딱 뜨면 그 자리를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만 명이에요. 진짜 많네요. 그런데 자카르타, 우리가 네. 그레이터 자카르타라고 해요. 우리나라 자카르타와 서울이죠, 수도권 서울. 뭐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네, 네. 여기 3천만이 삽니다. 엄청나네요, 거기도. 예,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오토바이를 그렇게 네. 불러서 탄다고 생각하면 이 서비스가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했더니 막 성장을 하는데 고잭은 해외 시장에 문 돌릴 겨를이 없었어요. 6억 7천만 명의 아세안 인구 중에 네. 2억 7천만 명이 인도네시아 살고 있고 네네. 그러면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안에서만 확장하기도 바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국내에서 확장을 하는데 더 많은 도시들을 진출하는데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게 고페이를 내놓습니다. 그래페이와 같은 고페이를 더 빨리 내놔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보다 인도네시아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럼 이 오토바이를 탈 때마다 현금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죠. 엄청 불편하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고페이를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페이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러면 이런 전자결제를 하는 서비스가 디지털 페이먼트 서비스가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고잭과 고페이가 한 애플리케이션에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훨씬 수월하게 이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필요성이 확실히 있는 서비스에 붙이니까 이렇게 확 성장을 하는 거네요. 예, 두 개가 그러니까 상호 네. 시너지를 내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붙여요. 그래서 뭐 마사지를 꼭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마사지사를 우리 집으로 부르는 고 마사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건 모든 관광객들도 좋아합니다. 저 나중에 한번 가면 이용해봐야겠네요. 예. 네. 그리고 뭐 고 글램이라고 해서 뭐 머리 해주고 화장해 주시는 분들 뭐 예약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를 예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속 출시를 해요. 뭐 청소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예약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출시를 해서 굉장히 사업을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경쟁자가 누구냐? 우버도 있었고 그랩도 네.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고잭은 출발부터 원래 오토바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차량으로 확대를 했죠. 라이드 헤일링, 차량 라이드 헤일링 그쵸, 서비스도 그쵸. 확장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는 그랩이 막강한 플레이어지만 그리고 우버가 결국은 그랩과 경쟁하다가 이제 뭐 지분하고 맞바꾸면서 그랩에게 동남아 영어권을 양수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네네.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만큼은 그랩과 고잭이 경쟁 구도를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잭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약간 인도네시아라는 그런 지역 중심의 기반의 회사고 예.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시할 건 아닌 게 워낙 거기 인구가 많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예. 사실 우버가 나가면서 고잭이 약간 위기감을 느껴요. 이렇게 성장한 그랩이 인도네시아도 다 장악하고 내 안방도 다 내주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해외 진출을 열심히 감행을 해요. 그때 고잭이 투자도 많이 받았습니다. 구글한테도 받고 뭐 페이팔한테도 투자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을 나가긴 나갔어요. 네네. 그런데 그랩이 장악한 시장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시장에서는 크게 힘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태국에서 하는 서비스는 에어아시아한테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도 진출해 있긴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좀 미약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고잭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상장을 이제 스케줄을 만들고 있어요.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로보다는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우고 몸집을 키우고 서로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와 합병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당연히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토코페디아하고 손을 잡게 된 거예요. 토코페디아는 어떤 사업을 하는 업체죠? 토코페디아는 이커머스로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커머스에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만큼은 토코페디아가 계속 1등을 달리고 있었어요.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쇼피가 너무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쇼피는 이제 C의 이커머스. 그렇죠. C의 이커머스 쇼피가 너무나 성장을 하면서 인도네시아 시장마저도 1등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토코페디아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을 올해 결정을 해서 이제 합병 절차가 다 끝나서 고투그룹으로 태어났고 이 고투그룹이란 이름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을 하면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네요. 여기는 만약에 상장하면 어느 시장에 상장을 할까요? 원래는 미국 시장을 가고 싶어 했어요. 네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당연히 미국 시장으로 이 회사를 보내고 싶었겠죠. 네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아,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데카콘이 네네.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건 좀 가슴이 아픈 일이거든요. 예. 이왕이면 국내 시장에 상장해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 자체가 주목받는 그런 이벤트를 벌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미국과 인도네시아 동시 상장을 어떻게든 동시 하려고 상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고투 관련해서 그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창업자가 무슨 장관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말씀드린 데도 그 나디아 마카림이라는 네. 분이 2010년에 전화로 하는 서비스를 처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사실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나온 유학파의 똑똑하신 분이에요. 엘리트네요. 예. 그리고 사실 그랩의 창업자도요, 경쟁자잖아요. 네. 그랩의 창업자 안소니 탄, 후일링 탄도 역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서로 잘 아는 사이인데 경쟁자인 거죠. 예. 그런데 하여튼 이분이 만든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각광받는 유니콘에서 데카콘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네. 뭔가 혁신의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는데 이 나디아 마카린 고재계 창업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데려옵니다. 되게 교육부 장관 또 되게 새롭네요. 예,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또 혁신적인 인재들을 키워내려면 교육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부 장관을 상징적인 인물로 수여를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옛날에는 막 뭐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사법고시 뭐 1등한 사람 아니면은 막 수능 제일 잘 본 사람 그런 사람이 약간 좀 각광을 받는다라고 하면 확실히 좀 교육의 그런 지향점이 여기서 딱 나오네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동남아 시장이 확실히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대만하고 태국에서는 라인이 거의 민 메신저. 일단은 네이버가 하는 동남아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컨텐츠가 훨씬 빨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그리고 또 이 동남아 시장 하면 동남아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 있잖아요. 라인이라고. 그죠? 최근에는 그 G홀딩스로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합병으로. 네. 그 라인도 동남아 시장에서 이제 상당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라인은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그쵸, 해외에서는 그냥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기업이에요. 네, 일본에 본사가 있으니까 일본 기업이죠. 하긴 그렇긴 하죠.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대주주가 네. 네이버가 있다라는 네네네. 차이가 있는 건데, 라인은 사실 해외 시장에 투자를 일찍이 진출을 하긴 했었어요. 라인이 출범한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에 히트친 드라마 중에 별에서 온 그대라는 알고 있어요. 네. 예, 거기서 주인공들이 이렇게 메신저를 쓸 때 뿅뿅뿅뿅 뜨는 게 라인입니다. 그건 또 몰랐네요. 예. 재밌게 사실은 보긴 했는데. 그런 마케팅을 하면서 해외 시장에 열심히 진출을 해서 초반에는 좀 쓰기는 썼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메신저로 끝까지 살아남은 지역은 대만하고 뭐 동남아는 아니지만 대만하고 태국에서는 라인이 거의 민 메신저.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톡처럼. 예, 한국의 카카오와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메신저가 없었냐?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왓츠앱을 많이 쓰고요. 그냥 뭐 카카오톡도 쓰고 뭐 라인도 쓰고 이렇게 썼는데 어느 하나가 지배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라인이 태국에서 뭘로 그러면 처음에 좀
소위 말하는 먹혀 들어가는가. 네네. 라인이 처음에 출시하고 난 다음에 게임을 같이 들고 갑니다. 쿠키런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쿠키런을 하려면 라인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끼어 팔기 상품 같은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이 게임이 너무나 인기를 끌면서 라인이 확 자리를 잡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로 얘기하면 이모티콘, 태국에서는 이걸 스티커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귀여운 그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왓츠앱은 굉장히 밋밋해요. 그냥 거기 있는 거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다운받아서 새로운 스티커, 이모티콘을 계속 쓰잖아요. 그렇죠, 계속 쓰죠. 예, 그런 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일본 그림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약간 귀엽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는 데다가 그런 걸 만들어서 내가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렸어요. 누구든지 이모티콘을 잘 그려가지고 그 스티커를 잘 그려서 마켓에 내놓으면 누가 사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라인이 쭉쭉쭉 메신저로 자리를 잡죠. 메신저는 처음에 자리 잡기만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어느 임계점에 딱 다다르면 너도 나도 그걸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만 카카오톡이 쓰기 싫다고 해서 안 쓰면 생활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상당히 불편해지죠. 네. 네, 그래서 태국에서는 그런 국민 메신저가 됐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상당한 유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등 메신저는 왓츠앱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아직도. 아직도. 라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가 아무래도 이제 라인의 대주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그 네이버 대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라인의 그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외에서 이커머스를 단행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아마존 이런 기업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혹시 그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어떻게 쇼피의 크로스보더나 이런 전략들을 넘어설 것인가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그거보다는 네이버가 하는 사업 중에 동남아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컨텐츠가 훨씬 빨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컨텐츠. 컨텐츠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웹툰. 웹툰이요. 네. 웹툰은 원래 한국에서 만든 말인데 지금 글로벌하게 웹툰이라는 단어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웹툰, 네이버 웹툰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스티커를 그려서 파는 시장은 크리에이터 마켓을 키웠던 것처럼 웹툰에 로컬 사람들이 점점 진출하기 시작하면 저는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유저들이 참여해서 뭐 그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웹툰들이 드라마로도 나가고 웹툰으로도 그대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또 훨씬 폭발력이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세안에는 젊은 층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 종일 폰을 끼고 살죠. 그럼 끼고 살면 뭘 보겠습니까? 뭔가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겠죠. 그렇죠. 쇼피가 잘 됐던 이유, C의 이커머스인 쇼피가 잘 됐던 이유도 저가의 상품을 많이 파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뭐 라이브 채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쇼핑 자체를 엔터테인먼트화한 거예요. 그런 전략이 좀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네이버가 들어와서 이런 커머스를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상품의 구성의 다양성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배송이 확실하게 되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쇼핑 자체를 엔터테인먼트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마케팅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유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다른 기업들보다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그 빅테크 플랫폼 규제라고 하면서 핀테크 규제부터 해가지고 뭐 국감에서 이제 뭐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뭐 총수들 불러가지고 뭐 골목상권 침해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사실 이 규제 이슈가 특히나 이제 이 금융, 핀테크 쪽에서 크리티컬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남아 시장은 어떤 기조를 가져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뭐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도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중국을 보더라도 정부가 어떤 방향을 확 쏠리면 완전히 그냥 반통하게 났죠. 그래서. 그런데 동남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두세 개의 빅테크가 하나의 영역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죠.
그렇죠. 띠디 뭐 이런 경우도 네네. 그 회사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동남아는 이런 지금 제가 책에 설명했던 이 5개의 슈퍼 앱들이 시장을 많이 장악하고는 있지만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완전한 독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끼리 경쟁하고 있는 거죠. 아까 네네. 말씀드린 대로 그랩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랩과 고객이 경쟁하는 관계고요. 이커머스에서 쇼피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토코페디아나 또 인도네시아의 다른 부칼라pak 이런 회사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도 그랩페이가 1등이라고 하지만 그럼 인도네시아에서는 고페이도 있고 오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에 가면 뭐 잘로페이도 있고 VN페이도 있고 태국에는 또 라인페이가 있고 이렇게 다 각국마다 그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고 슈퍼 앱들이 결국은 거의 비슷한 영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핀테크는 핀테크, 라이드 헤일링은 라이드 헤일링, 모빌리티, 뭐 이커머스 이런 식으로 다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 개의 문화 발전은 뻗었지만 한 플레이어가 전체 시장을 다 독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 이슈를 하려면 10개의 국가가 나서서 야 우리 다 같이 이 슈퍼 앱들을 견제하자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이런 규제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규제를 잘못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테크 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한국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랩을 통해서 우리가 푸드 딜리버리를 주문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이제 그 식당들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랩 마트 하면 장보기 뭐 비마트, 배민의 비마트 네네.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올려져서 어떻게라도 온라인으로 이동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매출을 더 일으키기를 바래요. 이 회사 때문에 자영업자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네네. 이 플랫폼이 있으니까 자영업자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팬데믹 때문에 더 잘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 라이드 헬링 뭐 우버 기사 한다든지 뭐 그랩의 드라이버를 한다. 이런 것도 소득이 제한적인 사람들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엑스트라 인컴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니면 전업으로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소득을 올려야 또 뭔가 소비를 하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P2P 시장도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P2P 시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를 들면 이제 차량 P2P라고 한다면 네. 제가 차를 사요. 네. 그런데 제 차를 그 공유 차량으로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군가 제 차를 예약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서비스조차도 막는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새 차를 살 수 있고 그 자기 주 수입원 외에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고페이 같은 경우에 고 마사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전혀 막을 이유가 없는 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어느 샵을 꼭 차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꼭 내가 샵을 차리거나 샵에서 손님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애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애가 학교 간 동안에만 난 이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앱으로 예약을 받아서 그 시간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세컨 잡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보살피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이 한국과는 굉장히 다르다. 약간 개인과 개인 간의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관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페이먼트로 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으로도 안 잡히고 그렇죠. 매출로도 안 잡히고 세금도 가금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투명해지는 거죠. 페이먼트가 핵심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을 거두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값도 좋고 을도 좋고 플랫폼 사업자도 좋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미진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로 감시하고 또 규제를 만들어 나가겠죠. 네. 그런데 무작정 한국처럼 야, 이렇게 하면 골목상권 다 죽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뭐 동남아 주요 기업들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고 또 리스크는 없는지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지금 각각의 그런 슈퍼 앱들이 자기만의 그런 세력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으로 한 뭐 10년, 5년 그 슈퍼 앱들의 격전지는 어디가 될까요? 어느 산업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막 뛰어들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할까요?
지금으로 보면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는 역시 이커머스예요. 몸집이 가장 크죠.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 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드 헤일링도 더 성장하리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자기 차를 갖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그랩이나 고잭을 불러서 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대해 이 시장의 유저도 늘어날 거고 더 많은 빈도수도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원래는 말레이시아에서 차를 갖고 다녔어요. 네. 차를 팔았습니다. 그랩이 있으니까 전혀 안 필요한 거예요. 날도 더운데 차를 밖에 세워놓잖아요. 네네. 그러면 차가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진짜. 쇼핑몰에 갈 때 주차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기존에 우리가 컸다라고 생각하는 시장도 일단은 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신규로 이제 더 커지는 시장을 뭘로 보고 있느냐면, 과거에는 그냥 일종의 핀테크의 일부분의 영역이었는데 이게 전부 디지털 뱅킹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파이낸스 서비스가 굉장히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온라인 교육이 된다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에듀테크, 예,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은 왜 제가 좋게 보냐면 국가가 나서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해보니까 국가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국가들은 인프라 투자하고 인프라 확충하기에도 조금 바쁜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다 해결하지는 못하는 부분에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가지고 이런 영역들에서 좀 더 나은 서비스들을 일반 대중에게 보급할 수 있다라면 그런 데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게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육 격차를 해소하거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의 큰 흐름에서 보면 경제 발전이라든가 뭐 사회 발전의 단계에서 보면 국가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공립학교를 다 새로 건설해서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뭐 한국에서 콴다 같은 서비스,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면 그런 학력 격차를 줄이고 또 뭐 지방 소도시에 있어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뭔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커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 같은 부분도 한국은 이게 각종 규제에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나서서 아니면 뭐 개인 법인들이 개인 병원들이 투자를 해서 의사의 수를 늘리고 병원의 개수를 늘리는 건 훨씬 더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그걸 디지털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구석구석 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인당 의사 1인당 봐야 되는 뭐 환자의 수, 국민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한국은 좀 높고 저쪽은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쪽이. 예, 네. 그러면 의사를 많이 대량으로 키워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디지털 서비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을 보다 나은 양질의 헬스케어, 기본적인 보건 의료 체계로 포섭할 수 있죠. 그럼 방금 살펴본 그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신시장에서 이렇게 또 점유율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막 투자를 하고 뭐 관련 기업을 인수한다든지 그런 활동이 일어나고 있겠네요, 지금도. 그랩이 아직까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순간순간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고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잭은 다른 헬스케어 하는 업체하고 얼라이언스를 맺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슈퍼앱들도 분명히 헬스케어 쪽으로 눈을 돌리겠지만 직접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아니라면 얼라이언스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이나 뭐 새로운 회사와 파트너십을 갖는다든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저명한 투자자들이 앞으로 10년은 뭐 신흥국 이쪽에서 이제 기회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동남아 시장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는 말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동남아가 10개 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좀 우리가 아는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그 정도인데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동남아 국가의 지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 개념도 사실 잘 정립이 안 된 투자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각 국가의 주가 지수를 국가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자카르타의 주가 지수라든가, 그렇죠. 말레이시아의 뭐 쿠알라룸푸르 네네. 인덱스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MSCI의 아세안 지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개별 국가의 하나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보통 그런 MSCI 지수를 보시는 네네. 방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지수하고 MSCI 이머징 지수하고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아세안 지수하고 네. 이머징 지수하고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전체 신흥국 중에서 아세안이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고 아니면 아웃퍼폼하는지 언더퍼폼하는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요. 거기에 지금 뭐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상장된 기업, 인도네시아에 상장된 기업들을 투자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약간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잘 모르고 그 그렇죠. 시장을. 그리고 환율의 리스크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기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이나 홍콩, 싱가포르에 상장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 인도네시아 회사지만 네네. 인도네시아에 상장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해외 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찾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아세안 펀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안 6개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마이너한 국가들을 좀 빼고 리스크가 그렇죠. 크니까 네네. 빼고 네. 이 국가들의 괜찮은 기업들만 담아서 펀드가 있어요. 아세안 펀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 펀드들은 한국에서 운영한다기보다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그쪽 지역의 전문가들이 전문 펀드 매니저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펀드들도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부진했어요. 그런데 이 펀드들에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만한 혹은 섹터에서 굉장히 대장주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비중 조정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빅테크들은요, 상당히 미국으로, 일단 그랩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랩이 만약에 상장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면 또 다른 기업들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나올 때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선례가 될 수 있겠네요. C의 성공을 보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찾았던 게 뭐냐면, 야, 또 C 같은 회사 제2의 없니? 제2의 C 없니? 네네네. 다 이걸 찾았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랩도 주목을 받고 있고, 고잭이 상장한 거,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뭐 비나게임, 잘로를 만든 비나게임, 이런 회사들, VNG라고 하죠, 지금은. 네네. 예, 그런 회사들이 계속 상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랩이 또 한 번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성장하는 뭐 아세안 기업들 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잘 들어가지고 뭐 펀드에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뭐 증시를 통해서 투자를 하든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투자하실 때 제가 오늘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서 꼭 아세안 기업에 투자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로벌 상황을 보실 때 네. 한때는 미국 시장이 좋지만 한때는 또 이머징이 잘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순간에 이머징이 만약에 잘 나가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면 이 지역을 따로 좀 뽑아서 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브라질이나 터키보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훨씬 안정돼 있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글로벌 경제 흐름이 바뀔 때 아세안도 따로 한 번쯤 보실 수 있는 눈을 가지시면 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음의 격전지는 어디가 되느냐에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한 분야를 빼먹었는데 네네. 말씀드리자면 이커머스가 이렇게 성장하고 딜리버리가 네. 성장하고 네. 하면 같이 따라가줘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딜리버리가 성장. 페이 그쪽인가요? 페이는 이미 다 갖춰졌어요. 페이는 제가 볼 땐 거기는 이제 이미 레드 오션입니다. 네네네. 블루 오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네네. 지금 성장하고 있고 가장 투자가 작년 올해 많이 된 분야는 물류예요. 아, 물류. 중요하죠. 네. 예. 왜냐하면 이커머스가 성장하는 만큼 물류가 못 따라주기 때문에 빠른 배송이 안 돼요. 반품도 힘들어요. 배송이 잘 안 되면 반품도 힘들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뭐냐, 뭐 어떤 결과가 되냐면 내가 이커머스로 뭐를 살 때 당장 급한 걸 잘 안 사게 돼요. 네네. 그리고 너무 고가의 제품도 안 사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류가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올해 아세안 쪽에서 물류 스타트업들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니콘 개수가 지금 몇 개였는데 이제 15개, 20개에서 지금 올해에만 유니콘이
20개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생겼네요. 그런데 이 중에 상당수가 물류에 관련된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물류 가장 시장이 많은 터진다 받았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작년 올해 물류 쪽에 펀딩이 끊임없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물류라고 하는 건요. 풀필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스트 마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콜드 체인. 더운 나라지 않습니까? 다. 그게 핵심이네요, 진짜. 신선식품을 유통하려면은 필수네요, 필수.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갖춰져야지 더 많이 사람들이 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주문하고 받아보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뭐 이렇게 뭐 비즈니스라는 기업이나 그런 기업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고영경 박사님 모셔서 아세안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투자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좋다라고 할 때는 초과 수익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약간 별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할 때 사실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정말 그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 집중됐을 때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글로벌 주식 많이 하긴 하지만 아세안 시장 이쪽에는 약간 좀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기에서 또 앞으로의 10년 그런 지배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세안 슈퍼앱 전쟁 저자이신 고영경 박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